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나처럼 또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며 양육을 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도 당연히 그래왔죠. 책이든 논문이든 아동 전문 학자든 앞선 어른들이든 이구동성 한결같죠.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라고. 그 가정 안의 구성원이 가족이라고. 가족들 중에 주축은 부모가 아니겠는가. 물론 조부모나 삼촌, 고모, 이모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한답니다. 잘못된 아이는 없다고. 단지 잘못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 가족 치료의 1인자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족은 세상을 압축해 놓은 소우주라고 말하며 가정은 온전한 인간을 키워내는 둥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한 아이의 성장에는 부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부의 자존감과 의사소통이 아이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라는 이 책의 끝부분을 선택해 낭독해 드릴 테니 앞부분은 더불어 읽어보시길 바라며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냈고 버지니아 사티어님이 쓰시고 강유린님이 옮겨주신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들어가 볼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가정. 당신은 왜 결혼했는가? 왜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했는가? 왜 그때 결혼했는가? 구체적인 대답이 무엇이든 당신이 결혼한 이유는 인생에 의미를 더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결혼을 하면 인생이 활짝 피리라는 큰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막 만들어지는 가정의 설계자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꿈이다. 이혼의 충동이 일기 시작하는 건 이런 희망을 깨트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다. 그리고 그 상태는 관련자들이 체념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사망하거나 변화하기 전까지 지속된다. 이번 장에서는 부부관계의 즐거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위협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대부분 사람이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관심, 성적 만족, 자녀, 지위, 소속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물질적인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 덕에 삶이 더 좋아지리라고 기대한다. 나는 사랑을 믿는다.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충만한 감정이다.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파괴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지능, 정보, 인식, 역량 또한 필수적이다. 개인의 자존감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경험과 기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려 하는 성향이 낮다. 반대로 자아감이 낮을수록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이것은 사랑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구속하지 않으며 당신이 나를 구속하는 것 또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그만큼 각 개인의 무결성이
존중된다는 뜻이다. 나는 예언자에 실린 칼릴 지브란의 사랑과 결혼관을 좋아한다. 함께 있더라도 그 사이에 공간을 두라. 하늘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출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라. 그대들 영혼의 기슭사이를 바다가 춤추며 흐르도록. 서로의 잔을 채우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에게 자기 빵을 건네되 한쪽의 덩어리만을 먹지 말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되 각자 홀로 오롯하라. 한 가락 음료를 위해 함께 떨리는 류트의 현들조차도 서로 떨어져 있듯이 그대들의 마음을 건네되 서로의 마음에 가둬두려 하지 말라. 오로지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으니 함께 서 있되 서로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말라. 신전의 기둥들조차 서로 떨어져 서 있으며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는 자라지 못하니까. 결혼할 때 품었던 소망을 기억하는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결혼을 하면 어떤 점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돌이켜보라. 당신의 희망은 무엇이었는가?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밝힌 희망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여자들의 희망은 대체로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고 늘 같이 있어주고 위안과 만족감을 주며 어려울 때 자기 편을 들어줄 남편을 갖게 된다는 데 있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채워줄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힘과 육체를 좋아해주며 자신을 지혜로운 리더로 여겨주고 요청하면 기꺼이 자신을 도와줄 아내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만족스러운 섹스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한 남자는 저만 바라봐줄 사람을 원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고 쓸모있는 사람이며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거든요. 내 집에선 왕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가족 심리학자가 되고 나서 얼마 동안 나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애를 쓰는데도 결혼을 통해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 의아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실패 대부분이 사랑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지식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데서 오는 무지와 명료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 인간으로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성적 매력이 둘을 하나로 묶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화합과 우정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만족스럽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밖에 여러 부분에서도 화합이 필요하다. 우리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비교적 적다. 오해를 살까봐 부연하자면 친밀한 성인들의 관계에서는 성적인 반응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만족을 위해서는 성적 매력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떤 시점에 이르면 다양한 이유로 성적인 부분이 더는 예전처럼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도 그렇다. 그래도 관계는 무르익을 수 있다. 자기 부모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 모델로 삼아 성장하는 자녀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자라면서 목격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오늘날 서양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상적인 로맨스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자기 부모님이 애초에 어떻게 부부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성인들을 많이 봤다. 자녀들이 부모의 젊었을 때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다. 사랑하고 아껴주며 서로만 바라보던 시절 말이다. 자녀가 부모를 지켜볼 만큼 성장할 무렵이면 로맨스는 이미 희미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로맨스와 성적 자아의 설계자다. 친숙함은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매일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대부분 사람은 바로 그 영향력 때문에 다소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낯선 것보다는 친숙한 것을 선택한다. 난폭한 아버지를 둔 여자들이 결국엔 난폭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걸 본 적 없는가? 바가지 긁는 어머니를 둔 남자들이 결국엔 바가지 긁는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걸 본 적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결혼 생활과 비슷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은 유전이 아니라 단지 가족의 유형을 따르기 때문이다. 부부에겐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필요하다. 모든 부부는 나, 너, 우리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둘이지만 중요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각각은 나머지를 더욱 힘있게 만들어준다.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다. 나는 너를 더욱 힘있게 만들고 너는 나를 더 힘있게 만들고 나는 우리를 더욱 힘있게 만들고 너는 우리를 더욱 힘있게 만들고 우리는 함께 서로를 더욱 힘있게 만든다. 부부간의 처음 사랑이 계속해서 꽃을 피우느냐 아니냐는 두 사람이 이 세 부분을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달렸다. 이 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이른바 프로세스의 일부이며 이것은 결혼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부는 돈, 음식, 재미, 일, 종교 등 예전에 각자 해결했던 일을 이제는 함께 결정해야 한다. 사랑은 결혼의 출발점이지만 결혼의 모습이 어떨지는 일상생활에 달렸다. 세 부분 모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이 지배적이지 않을 때 진정으로 사랑이 꽃필 수 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는 각자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존감이다. 이것은 다시 각자가 어떻게 자존감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서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영향을 끼친다. 사랑은 감정이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놓을 수 없다. 사랑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다. 게다가 사랑은 이유 없이 찾아온다. 사랑이 지속되고 성장하는 데는 양분이 필요하다. 사랑은 가까스로 싹을 틔워 땅 위로 머리를 내민 씨앗과도 같다. 적절한 양분과 빛, 수분이 없으면 시들시들하다가 죽고 만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연애 감정은 부부가 그 사랑에 날마다 양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때 결혼을 통해 꽃을 피운다. 나는 사랑하는 감정으로 출발했지만 이윽고 혼란, 분노, 무력감에 이른 부부들을 많이 봤다. 사랑은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걸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었더니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런가 하면 너무 꾹꾹 참다가 서로에게 시체 같은 존재가 된 부부도 있었다. 나에게 죽은 사람을 되살릴 재주는 없기에 이런 경우 최선의 방법은 둘의 관계에 대해
장례식을 치러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배우자들이 상대에게서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을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서로에게서 차이점을 발견할 확률도 100%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차이점이 잘 드러난다. 부부관계의 주된 부분인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다. 많은 부부에게 의사결정은 조용하든 시끄럽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된다. 이런 경우 양측은 결정 하나를 내릴 때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다. 각자 외로움과 쓸쓸함, 피해의식, 분노, 배신감,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양측은 결정이 지연될 때마다 각자의 자존감을 무기한 연기한다. 부부싸움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난 뒤에는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린다. 어떤 부부들은 한쪽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다른 한쪽이 무조건 결정을 따르기로 동의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회피하고자 한다. 시댁 또는 처가 식구나 자녀, 가족 이외에 믿을 만한 사람 등 제3자가 결정하게 하는 부부도 있다. 결국 모든 의사결정은 내려진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가,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노년기,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은 지나간 날들의 작별을 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새롭게 맞이하는 과도기 과정과 함께 시작된다. 노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들 가운데는 폐경과 은퇴가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현상들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발산되는 에너지는 그럴 만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재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자가 폐경기에 이르면 임신에 대한 걱정 없이 새로운 즐거움으로 성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은퇴라는 이벤트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일하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확보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도기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과도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변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노년기를 맞이하는 5가지 준비사항. 다음 5단계는 과도기를 마무리하고 노년기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결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나는 은퇴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실을 슬퍼하라. 상실, 붕괴, 두려움, 거부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결말의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라. 경험에서 얻은 바를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경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100% 나쁘기만 한 일은 별로 없다. 넷째, 새로운 가능성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의 공간이 생겼음을 인정하라. 이 단계를 마무리할 무렵이면 좀 더 균형이 잡혔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다섯째, 이제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행동을 취하라. 중심을 잃지 말고 에너지를 집중하여 원하는 바를 창조하면서 나아가라. 삶을 지속하라. 탐험가와 같은 자세로 또 한 번의 인생 여정을 떠날 채비를 하라. 이전의 여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현재의 인생에 부합하는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전에도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이다. 처음 학교에 가던 날 또는 처음 월경을 시작하거나 면도를 시작한 날도 그런 여정이었으며 그 일을 계기로 이후의 인생에 다른 가능성이 펼쳐졌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인생의 다른 위치에 이르게 됐다. 지금도 상황은 똑같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도기의 단계들에 대해 그때보다 좀 더 잘 인식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과도기를 겪는 건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인내심을 발휘하라. 인식력을 높이고 결단력을 키우라. 서두르지 말라. 과도기는 자체적인 리듬을 타고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단계를 완료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완료 후에는 새로운 도전에 임할 마음의 준비가 될 것이다. 나는 과도기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들의 에너지와 주의력은 여전히 현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과거에 맞춰져 있는 듯했다. 이것은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견뎌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생겨난 우울증은 노년기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상상 때문에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자신의 노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몇 번 해본 것처럼 노년에 이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 보자. 나이가 들면 몸은 허약해지고 기운도 없는 데다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몸이 이곳저곳이 항상 아프기도 할 거야. 뇌 기능도 저하돼 지적으로 둔감해지겠지? 보기 흉하게 얼굴엔 주름이 가득한 데다 몸은 뚱뚱해질 거고 집에서 TV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되는 대로 임시직을 전전해야만 할 거야. 외롭고 처량한 신세가 되겠지? 누가 나 같은 늙은이를 곁에 두고 싶어 하겠어. 내 최고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최종적인 결말인 죽음을 기다리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만약 노년에 이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누구든 그걸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앞서 묘사한 참혹한 노년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든다는 건 분명 끔찍스럽고 두려움일 것이다. 그래서 노화의 신호들을 단호히 무시하고 부인하면서 이런 주체 못할 공포감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런 대처법은 긴장감을 더하고 강한 자기 혐오를 키울 뿐이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질병, 우울증, 불행에 취약하게 한다. 우리의 자아는 억눌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심지어 기를 쓰고 반발한다. 자아는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어하며 조건 없이 사랑받길 원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느 나이에서건 건강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한편 날마다 고단하게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은퇴하는 날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날이 되면 마치 동화처럼 꿈이 실현될 거라고 믿는 것이다.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나 은퇴 생활을 즐기는 데 필요한 요령을 미처 개발해 놓지 못한 사람들은 머지않아 은퇴가 악몽처럼 느껴질 것이다. 은퇴 후 호화롭게 꾸민 이동식 주택에서 살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남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은퇴하자마자 자유를 누리자며 집을 팔고 이동식 주택을 구입했다. 아내가 극구 반대했지만 독재자 유형이었던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나자 부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됐고 반년도 안 돼 남편이 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아 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만약 이 부부가 새로운 인생 단계를 함께 설계했더라면 그의 계획은 훌륭한 결실을 봤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랬다면 은퇴 후 2사람이 함께하는 생활을 체계적,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정도만을 같이 보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루 24시간을 함께 지내가 됐다. 널찍한 침실 3개에 각자의 작업실까지 갖춰진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그마한 방 한 칸에서 함께 지내야 했다. 이런 환경에서 즐겁게 지내려면 높은 자존감, 아주 특별한 관계, 많은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짐작하다시피 그들에겐 그런 역량이 없었다. 또 만약 그 부부가 실험 삼아 1달 정도 이동식 주택에서 살아보면서 그 생활이 어떤지 알아봤다면 어땠을까?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옵션들을 생각해봤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2사람은 이런 극단적인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부의 사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생활 방식의 극단적인 변화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노년의 행복하고 생산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당신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과 환상의 실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그림은 당신이 적응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이 그림을 일부러 의식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당신이 아는 현실과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어떤 환상들은 겉으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에게조차 명백하지 않다. 그런 환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 당신이 가진 환상을 제대로 의식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파악해보자. 내가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는지 가만히 지켜보라. 흥미롭고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환상에 귀를 기울일 때는 내면의 지혜를 토대로 하여 당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믿는지 질문해보라.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상상을 말로 표현해 볼 때의 구체적인 장점 중 하나다. 다음 질문들이 당신이 품고 있는 환상의 근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알고 지내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질은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들었고 무엇을 관찰했는가?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어떤 말을 들었는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어떤 모습일 것으로 상상하는가? 환상의 근원을 발견했다면 현재의 사실과 감정에 빗대어 당신의 정보를 검색해보라. 좋은 와인처럼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이기 마련이다. 건강한 사람의 노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단지 나이 때문에 노쇠의 질병, 퇴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것들은 나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결과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생리학적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모습이다.
하버드 의대 교수 존 W. 로우 박사는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사람은 노화에 따르는 변화를 극복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고 향상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경제적 지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로버트 칸 박사와 공동 집필한 별도의 논문에서는 정상적인 노화의 범주 안에서도 일반적인 노화와 성공적인 노화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기술했다. 이 말은 내 임상적 경험과도 일치하다. 노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의 바탕은 높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언제든 키우면 된다. 나이 든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결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얼마나 창조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느냐에 전적으로 달렸다. 우리가 앞서 따라가 본 내면의 목소리는 나이보다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나이는 타인과의 불만족스러운 상호작용, 자기 자신이나 일에 대한 불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어떤 나이에서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방법,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일이나 활동들을 찾는 방법을 새로이 배울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변화는 두려움이다. 그들은 인간의 뇌가 평생 기능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부정적인 가정들을 반박하는 믿을 만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의 노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나이가 들수록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 정신은 자극을 받으면 성장을 계속한다. 성적 흥분과 만족 능력도 지속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높아지기도 한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관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몸은 높은 자존감, 목적이 있는 활동, 신체 운동, 만족스러운 애정관계와 합쳐질 때 높은 재생력을 보인다. 몸은 살아있는 조직이며 세심한 보살핌에 잘 반응한다. 노년기의 큰 숙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부정적인 그림을 긍정적이고 신나는 그림으로 대체하라. 건강에 대한 새로운 그림은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나는 더 나이가 들어도 지금처럼 건강을 유지할 거야. 더욱 현명해질 것이고 그럴 만한 시간과 관심이 확보될 테니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자극을 만들면서 살 거야.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 보겠어.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또 내가 원할 때 다른 사람들과도 연락하면서 지내겠지? 나는 활력이 넘칠 거야. 내 안에서 빛이 날 거야. 이제 당신에겐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숙제로 남아있다. 당신의 생각, 태도, 인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유리잔의 물이 절반쯤 담긴 모습을 보고 절반이 찼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에너지는 높아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절반이 비었다고 표현한다면 에너지는 떨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둘 다 옳지만 그것이 불러오는 감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연히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당신에게 이롭다. 태도와 정신은 나이를 불문하고 신체 정서, 영혼의 안녕에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나고
신진대사에 변화가 오는 등 몸은 오래 사용해 낡은 티를 낼 것이다. 반응 시간도 느려지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시간도 더뎌진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 태도, 자존감, 정서적 반응은 나이와 함께 더욱 개선된다. 마치 좋은 와인처럼 말이다. 나는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을 택하는 순간 노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생기, 창의성, 건강을 되찾아가는가를 보고 감명을 받곤 한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실이 연구를 통해 입증될 것으로 믿는다. 낮은 자존감, 영양 부족, 자극 부재, 부적절한 생활 환경, 고립감, 외로움, 부정적인 관계는 전부 우리를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취약하게 한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높은 자존감, 충분한 영양 공급, 신체적, 정신적 자극, 매력적이고 건강에 좋은 생활 환경, 다른 사람들과의 만족스러운 관계, 친밀한 인간적 접촉, 풍성한 인간관계, 명료한 목표 의식 등이다. 변화된 상황을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이자. 생활계획은 노년기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다. 은퇴는 새로운 미지의 대상이다.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아직 가본 적 없는 세계인 것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 시계와 달력이 불필요해진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등 시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루를 온전히 스스로 계획해야 한다. 외부의 권위자가 오랫동안 그 일을 대신해 주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생활을 설계하는 일이 엄청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당신에게 맞춤화된 생활 계획을 스스로 짜야 할 때다. 은퇴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극복 능력, 성숙도, 관계의 본질을 테스트해보는 시험대와도 같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의 적응력, 자존감 수준, 낮은 자존감을 유발하는 원인, 고착화된 습관, 기분의 리듬이 어떤지 터득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기에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상황의 변화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든 인간관계가 엄밀한 검토의 대상이다. 관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점이 보이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모임에 가입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어보라.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치유는 물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어쩌면 단순히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회가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노년기의 생활은 단지 창조적인 인생을 위한 또 다른 환경일 뿐이다. 이미 높은 자존감과 조화로운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라면 노년기에 접어드는 것은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이 시기 높은 자존감은 당신의 직업, 돈, 인간관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긍정적 태도를 취할 것이냐,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당신의 몫이다.
거친 돌을 대하는 조각가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각가의 선입견이 아니라 그가 돌에서 발견한 무언가가 조각품이 된다. 많은 사람은 외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노년기에 도달한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만성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돈, 권력, 지위 등 성공의 껍데기가 벗겨지면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을 겪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곤 한다. 자신의 강점으로 믿고 의존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발견으로 여기고 자존감을 높일 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 이것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성장 과정에서 높은 자존감과 조화로운 상황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양육된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최근에 나는 은퇴한 남자 중역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전 은행장 출신으로 70이 넘은 분이 내게 말했다. 나는 직급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 이분은 정말 모든 외적인 성공을 달성한 상태였다. 그러나 내적인 자존감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그는 높은 직급과 큰 사무실을 자신의 자존감을 규정해주는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에 은퇴를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일로 여겼다. 젊음과 풋풋함이 시들고 돈, 권력, 지위가 사라져버리면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가치로 여기던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삶의 다른 방법들을 배우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질병에 시달리거나 이혼, 우울증 또는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을 전환할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우자. 반드시 노년기에 이른 다음에야 내적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외적 성공의 증거와 별개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인간 존재에서 핵심이 된다. 인생을 소중히 여길 때 자신의 영적 각성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디딤돌은 높은 자존감이다. 어떤 나이에도 배울 수 있는 태도이지만 노년기에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높은 자존감을 배우거나 가지고 있으면 미처 활용하지 않은 내적 자원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수 있다. 오랜 꿈에 여전히 끌린다면 그 꿈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품을 수도 있다. 노년기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기이다. 항상 시도해보고 싶었던 무언가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제 실행에 옮겨보라. 다음은 나이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다. 원래는 알았지만 잠시 잊고 지냈다면 이번 기회에 곰곰이 되새겨 보기 바란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주목받고 인정하고 존중받고 실질적 비유적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한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싶어한다. 자극을 받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한다.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재미있게 놀고 유머를 즐기고 싶어한다.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싶어한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어한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한다. 친구와 동료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한다. 생명의 힘, 종교, 신과 교감하고 싶어한다. 이런 욕구는 유아기부터 삶의 모든 단계에 걸쳐 존재하는데 항상 충족되는 건 아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좀 더 전면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노년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단계를 밟는 게 중요하다. 잠시 시간을 갖고 머릿속으로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해보라.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가? 운동을 하고 있는가? 정서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조화로운 의사소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에게 솔직하며 원하는 바를 요구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가? 효과적인 갈등 대처 방법을 개발했는가? 인생에 기대감을 갖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 유머 감각을 키우며 인생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족스러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관심을 키우고 있는가? 좋은 휴식 방법이 있는가?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노년에 이르러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 미처 배우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탓할 필요 없다. 당신의 세계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도록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일단 배움을 얻고 나면 훌륭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즉, 당신의 자아, 건강, 세상에 접근하는 방식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아갈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글 또는 말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노년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세상에 공헌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보라.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으라. 이것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부여하는 본보기가 되어준다. 스터디 그룹을 짜서 정보를 한데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거의 형편없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해 줄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이고 건전한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에게 노년기에 부모 또는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길 간곡히 바란다. 그들을 책임감 있고 감흥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대우하라. 한물간 노인네로 치부하거나 무조건 뜻을 다 받아주거나 지나치게 몸을 낮춤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제약하지 말라. 그보다는 여러 가지 미지의 요소와 새로운 위험 감수의 기회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광활한 인생의 한 영역에 진입한 인간으로 바라보라. 또한 새로운 것을 접하면 누구나 그렇듯이 그들 역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라. 활력은 높은 자존감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시각에 도움을 주어 자아 전체를 살찌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으며 사고방식 또한 원만하고 호감이 간다. 그들은 개방적이고 훌륭한 유머 감각을 자랑하며 품위와 열정으로 인생을 대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박식하다. 이 모든 것은 긍정적 태도가 뒷받침될 때 만들어지며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나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떠셨어요? 의사소통이 되고 자존감이 높은 부부의 일생이 아이가 자라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잖아요.
한 아이의 우주가 되어줄 우리 어른들이 어르신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 살맛 나는 배려와 웃음꽃이 있는 동네가 되길 바라며 오늘을 마칩니다. 달님들 사랑합니다.